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7월 12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금요일만 되면 땡스 가드입니다. 목요일인가 아침에 이 악몽을 좀 꾸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일찍 잤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봇 할머니가 자꾸 쫓아오셔가지고 잠을 설치다가 아침에 깼었는데 어젯밤 미국 시장 빠진 걸 보면서 이 로봇 할머니가 왜 나타났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어제 아침에는 일어나면서도 또 회사 가야 되고 또 회사에서 또 시장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거 뭐 분석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어나는데 일어날 때 좀 쉬었으면 또 약간 좀 힘든 면도 있었는데 그런데 일이 있다는 것 자체 그죠? 이렇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있어서 또 일어나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보면 그게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스트레스가. 그 백세 김영석 교수님도 그렇고 오랫동안 지금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고 찰리 먼거도 99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100세 돌아가셨잖아요. 1920년 1월생이신가 아마 잠깐만요. 1900 이번에 돌아가셨으니까 24년생이시군요. 24년 아마 1월생이신가. 그러니까 이 주식이 주는 적당한 스트레스. 하지만 이 세상을 알아가는 주식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고 주식을 하다 보면 어제 유동원 성무도 저랑 뭐 똑같은 89학번이라서 나중에 친구 먹자 이렇게 어제 중앙일보 포럼에 가서 끝나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유동원 성무께서도 31년 됐다고 그러고 저도 94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뭐 경력이 뭐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유동원 성무랑 그 대담을 하면서도 최근 5년 동안에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일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유동원 성무님의 그 컨텐츠 되게 아마 우리나라 다른 많은 고수분들도 계시지만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자료의 퀄리티 있잖아요. 이 퀄리티는 아마 우리나라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매번 장이 좋든 뭐 장이 안 좋든 장이 안 좋다고 해서 안 나오시지 않았었잖아요. 22년도에 그렇게 장 빠졌을 때도 보면 꿋꿋이 분석한 자료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시고 근데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감 그 자신감이 저렇게 노력을 해서 그렇구나 어제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또 역시 다르구나 엄청난 노력을 하는 분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주식이 주는 이 스트레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잘한 변동성 있잖아요. 이 자잘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약간 둔감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멀미를 하잖아요. 멀미를 했는데 나중에 어른 돼서 멀미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안 하는 이유가 차 타고 가면서 섰다가 출발하고 거기서 몸이 막 흔들리는 그런 변동성이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매번 차 탈 때마다 또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막 조바심을 내면서 차를 타면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한 30년 정도 하다 보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변동성. 뭐 테슬라가 뭐 최근에 10일 연속 올랐었나요? 11일 연속 올랐었나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인원 조정이라든지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기사에도 나옵니다. 기사에 오늘 그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기사도 출이다 보니까 중앙일보 기사도 두세 개 갖고 왔는데 어제 그러고 보니까 중앙일보 이 재테크 박람회라서 제 기사도 있습니다. 저랑 유동훈 상무 네, 같이 한 기사도 있으니까 네, 거기서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지금은 PR이 조금 약간 목에 찬 상황에서 나온 조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 기사 읽으면서 홀로 잘 나가는 미국 경제 하반기에도 상승 여력 충분하다. 예, 요 타이틀로 저랑 유동원 상무가 같이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번 조정하고 향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대충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45분 안에 빨리 읽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바로 기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서론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야, 벌써 6분이나 했네요. 자, 비트코인 조정 양상인데 월가 시각은 사실 제가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비트코인 매일같이 체크하거든요. 네, 매일같이 체크하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우리나라 1억 500만 원 갔다가 8천만 원 깨졌었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이 주는 그 시그널 효과가 좀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비트코인이 주는 시그널 효과가. 일단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월가 시각은 도대체 어떤지. 자, 비트코인이 조정 양상을 띠는 가운데 월가 대형 은행은 향후 시장 확대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조 달러, 일경 한 4천조 규모의 기관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된다는 전망에서다. 10조 달러나 유입된다고요? 그렇게 많이? 비트코인이 지금 1.5조 달러잖아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근데 어떻게 10조 달러의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이 되죠? 한번 읽어볼게요. 월가 5대 은행 한 곳인 시티그룹은 전통자산 토큰화를 통해서 토큰화를 통해서 기관 자금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자본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니엘 미트쉘 시티그룹 디지털 자산 전략팀장은 전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어답션 2024 행사에서 여기 바로 드래곤시티 용산 여기서 열렸었네요. 향후 10조 달러 규모의 기관 투자자 자산이 온체인화 블록체인상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를 겨냥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실제 기관 고객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PE 토큰화가 대표적인데 시티그룹은 지난 2월 웰링턴 매니지먼트가 발행한 사모펀드를 블록체인상에서 토큰화했고 미트쉘 팀장은 가상자산은 향후 금융 분야에서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게 많다면서 특히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사모펀드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고요. 사모펀드 토큰화가 중앙화 시스템의 비용 문제와 비효율성 등을 개선했음을 확인했다면서 전통금융과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유동성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이날 기관 고객 대상 블록체인 외환거래 FX라고 그러죠. Foreign Exchange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FX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FX 마켓 이러죠. FX 거래 서비스 RFS도 소개를 했는데 해당 서비스는 싱가포르 통화청이 주도하는 전통은행의 토큰화 자산 및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인 가디언의 일환이기도 하답니다. 미트쉘 팀장은 전통적인 중앙화 방식의 외환 거래는 자본 효율성과 정보 유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이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면서 이는 향후 몇 년간 이어질 혁신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요 얘기가 이번에 제가 미국 갔다 오면서 책을 읽었었잖아요. K 반도체 뭐 대전략인가. 그 책의 뒤에 보면 양자 컴퓨팅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블록체인의 기술이 이 양자 컴퓨팅이 되면 이 블록체인 암호도 다 풀어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GPU로 해가지고 만든 이 AI 가속기로 연산이나 이런 걸 갖다가 되게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양자 컴퓨팅이 되면 지금 GPU랑 이 AI 가속기가 할 수 있는 AI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이 속도 100년치를 예, 100년치를 뭐 한 번에 그냥 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되면 물론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이제 체결할 수 있는 양이 계속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비트코인이 이제 얼마 없는데 그걸 계속 이렇게 연산을 통해서 그걸 마이닝 한다 그러잖아요. 채굴을 하는데 만약에 양자 컴퓨팅이 됐으면 한 방에 다 풀어가지고 전부 다 채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 블록체인의 암호화 기술도 양자 컴퓨팅이 되면 그때 가서는 또 달라져야 된다. 뭐 이런 걸 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RFS는 글로벌 투자사 로프라이스와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등과 협력해 개발됐고요. 운용자산만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로프라이스가 서비스 개발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한편 시티그룹은 지난 21년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 부서를 신설을 했고요. 이후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와 자산관리 고객을 위한 상품 등을 개발 중이다. 네. 제가 방금 뭐 양자 컴퓨팅 어쩌고 하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양자 컴퓨팅도 잘 모르고 그리고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 시장도 잘 모르고요. 그냥 제가 아는 수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혹시 저보다 이쪽 전문가분들은 박전문 그거는 아니야.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편하게 올려주시고요. 제가 비트코인을 보는 이유는 이 많은 우리 기존의 이 금융에서 종사하는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뭐 찰리 먼거도 가상자산이랑 이쪽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셨잖아요. 뭐 뿐만 아닙니다. 기존 금융에 이렇게 뭐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은 사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는 한마디로 그 가상화폐 그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금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시장이 보면 글로벌 유동성에 굉장히 영향을 받거든요. 그림 시장이. 그래서 시장이 막 핫했을 때 마지막으로 막 불을 뿜는 게 그림 시장이었다가 유동성이 안 좋으면 또 그림 시장이 또 확 죽어 있다가 막 그럽니다. 왜냐하면 집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렌트를 받고 주식은 그 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어떻게 되고 배당을 얼마 받고 주주 환원이 얼마가 되고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산이 안 되는 그런 투자 자산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장 바닥 칠 때 보면 이 비트코인이 15,000불에서 더 이상 안 빠지면서 딱 있다가 먼저 빵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20%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향후 이 부분이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이 비트코인의 방향을 보면서 저의 어떤 시황관을 얼마든지 바꿀 생각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저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사입니다. 팔지 말고 기다릴 걸 9조 원어치 던진 개미 눈물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그 반도체 너무 일찍 팔았다면 그 기사 되게 많이 보셨더라고요. 한 2만 분 이상이 보셨는데 그때 미 대선을 앞두고 또 조정의 기회를 줄 거니까 무리하게 뭐 쫓아서 하지 말고 좀 기다려 보세요.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까지 빠질지 사실 모릅니다. 그냥 또 여러 가지 이유 비트코인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10월에는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개미 9조 원어치 팔 때 외국인 15조 원어치 사들여. 그러면 개미 투자가 9조, 나머지 6조는 기관이 판 거죠. 자, 국내 반도체주 양대 축인 전자와 하이닉스가 10일에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급등한 반도체주 랠리 바통을 이어받았고요. 그저께 밤 얘기입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 역량을 외국 투자자들이 크게 주목하는 것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최근 반년 새 국내 반도체 빅2 전자와 하이닉스는 개인의 9조 원 넘는 매도 물량을 외국 투자자들이 모조리 받아내며 올렸다. 전자는 전일 대비 1.14% 오른 88,800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어제는 또 미리 알고 미리 빠졌어요. 그죠? 어제. 자, 그리고 뭐 9일은 이틀 만에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고 하이닉스도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었고요. 24만 8,500원까지. 자, 전날 대만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가 시장 예상을 웃돈 1조 2,661억 5,400만 대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53조 매출 53조 7,700억 매출이 나왔고요. 이번에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 발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전자가 분기 이번에 10조 4천억 나온 게 어디 갔죠? 이게 아직까지 네이버에 수정이 안 돼 있네요. 73조 매출에 8조 2,288억으로 아직까지 정정이 안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TSMC가 매출 53조 나왔고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꽤 높죠. 자, 이렇게 컨센은 웃도는 매출을 발표했다고 한 뒤에 해외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올랐고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TSMC는 3.54%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저께. TSMC의 매출이 급등을 했다. 매출이 이제 컨센보다 더 나왔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그러면 TSMC에다가 전량 반도체 제조를 맡기는 빅3들 있잖아요. 엔비디아, 애플 뭐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의 주가도 좋겠네. 거기에 매출도 당연히 높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쭉 올랐었죠. 자, 마이크론, AMD, 인텔 등 다른 반도체주도 다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2% 오르면서 5,900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했고 어제는 3.8%나 또 확 빠졌습니다. 자, 증권가는 전자와 하이닉스가 글로벌 경쟁력에 힘입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봤는데 AI 산업 개화에 따른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수혜를 입을 것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전자와 하이닉스 적정 주가에 대한 컨센서스 증권사 평균 전망치 평균입니다. 전자는 10만 9,160원이고요. 하이닉스는 26만 4,600원입니다. 전자에 대한 적정 주가 상단은 12만 원 한국투자증권이고 하단은 9만 5천 원 상상인증권입니다. 하이닉스는 상단이 35만 원 상상인증권 그리고 19만 5천 원 하이가 송명석 연구원이죠. 19만 5천 원? 하이닉스 지금 주가가 24만이 넘어갔는데 너무 주가 상단은 보수적으로 보셨네요. 상상인증권은 전자를 별로 안 좋게 보고 하이닉스를 되게 좋게 본다 그죠? 근데 이 증권사가 제시하는 적정 주가 뭐 미국에서도 뭐 엔비디아 적정 주가 또 타겟 프라이스를 150으로 올렸다, 200으로 올렸다, 뭐 이런 거 그거는 믿지 마세요 그냥. 네, 계속 주가가 올라면 적정 주가가 올리고 주가 떨어지면 또 적정 주가 내리고 굉장히 후행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냥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고요. 자,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을 독점에 가깝게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HBM은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전자도 엔비디아를 제외한 공급처에 HBM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AMD에다가 HBM3 납품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HBM 생산에 올인하면서 시장에 불거진 D램 공급 부족 현상의 반사 이익을 삼성전자가 가져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네, 전자는 범용 D램 생산 능력이 가장 큰 업체로 손꼽힙니다. 국내 반도체 빅2 랠리는 21년 코스피 랠리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맞습니다. 이번에 좀 다릅니다. 다른 걸 알고 계시네요. 자, 당시에는 국내 개인 포모 쪽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지금은 외국인이 매수 주체로 두각을 나타냈는데 거래소에 따르면 전날까지 6개월간 개인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각각 한 8조 1조 5천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6개월 동안 개인은 이는 각각 개인 순매도 상위 1위하고 4위에 해당되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전자와 하이닉스를 11조 그리고 3조 한 7천억 순매수를 해서 각각 외국인 순매수 상위 1, 2위입니다. 고영민 다올투자증권연구원은 최근 삼성전자가 발표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메모리와 디스플레이가 견인한 실적 서프라이즈라면서 삼성전자가 본격 실적 매력도가 발생할 레거시 구형 회복 구간에 돌입했다고 분석했고요. 유영호 NH투자증권연구원은 하이닉스에 대해서 2분기 우호적인 환경과 함께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된다면서 하반기 HBM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 증권사의 목표치보다는요, 컨센서스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컨센서스 이번에 삼성전자 뭐 8조 2천억. 근데 좋게 보는 데가 한 8조 7천억, 8조 9천억, 9조 때도 있었죠. 오히려 하이투자의 송명석 연구원이 전자에 대한 이번 실적 예상치가 제일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컨센 대비해서 얼마 나오는지, 네, 그게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름대로 참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많이 해서 내는 자료거든요. 자, 그거에 우리는 증권사의 그 애널리스트보다도 좀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잘 알기가 힘듭니다. 그죠? 힘든데 이 신문하고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랑 수출 데이터도 신문에 다 나오잖아요. 오늘도 7월 10일까지 반도체 데이터 나왔잖아요. 그죠? 아침에 모닝브리프 때 해드렸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얼마든지
이번에 실적이 얼마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그래서 컨센을 계속 웃돌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컨센을 미스하기 시작할 때부터 주가가 이제 빠질 거기 때문에 계속 지금 어떻게 추정하고 있는지 컨센은 네이버에 들어가면 컨센서스 있고 기업 실적 분석해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더보기 딱 누르면 24년 6월, 9월, 12월까지 컨센 다 나옵니다. 이번에 8조 2천억 예상했었고요. 9월에는 13조 2천억. 9월 컨센 좀 올라왔네요. 12월에는 14조. 뭐 이런 식으로 저것보다 이번에 더 잘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네. 그리고 그게 HBM 때문에 나오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얘기했듯이 HBM으로 너무 쏠리면서 오히려 레거시 쪽에 지금 약간 쇼티지 조짐이 있죠. 레거시 쪽이 지금 살아나고 있죠. 중국에서 모바일, 중국에서도 서버 교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낸드 같은 경우에도 대개 적자에 있다가 낸드 쪽도 가격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이번에 컨센보다 더 잘 나올 건데, 요 믿음으로 이제 뭐 적정 주가가 얼마니 이런 거 상관없이 그 믿음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고요. 아무튼 좀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 뭐 3프로 가서 상담할 때도 그랬었고요. 3프로 주말 상담 코너 있었잖아요. 그때도 뭐 전무님 저 67,000원 지금 단가인데요. 뭐 얘기할 때마다 늘 신시당부했던 게 올라올 때 본전되면 절대 파시면 안 된다고. 근데 다들 이번에 본전되면 정말 팔고 안 쳐다보려고요. 뭐 그래서 절대 본전 파시면 안 된다. 안 쳐다본다고 해놓고 또 나중에 전자주가가 막 9만 원 가고 10만 원 가면 그 위에서 또 사시게 된다고. 또 내가 못 샀구나 하면서 떨어질 때 또 사시게 될 거라고. 그래서 많이 먹고 팔아야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드렸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저께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거꾸로 하셨더라고요. 고백을 하시는데 작년에 전자 팔아서 2차 전지 샀습니다 라고 하면서 참 오늘 기사에 많이 빠진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2차 전지도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이 빠져서 싸다는 것만큼 좋은 호재가 없고 많이 올라서 비싸다는 것만큼 악재가 없는데 희한하게도 주식은 많이 비싸지면 삽니다. 그죠? 구두를 사든 옷을 사든 뭘 사든 하물며 마트 가서 두부를 사든 우유를 사든 어떻게든 좀 싼 거 살려고 하시는데 희한하게도 주식은 비싸지면 사고 싸지면 팝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그게 비싼지 싼지에 대한 밸류에이션, 소위 말하는 이 밸류에이션이 안 되셔서 그래요. 그냥 이게 얼마 더 갈 겁니다. 이 얘기만 믿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살 때 이 주식이 비싼지 안 비싼지 모르고 그동안에 올라왔던 거 보면서 또 누군가가 얼마 더 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 이런 것도 믿지 마시라고 한 건데. 네. 자,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7월 들어서 국내 2차 전지주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글로벌 대장주인 테슬라가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펼치며 2차 전지 테마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자 국내 2차 전지주도 저점 매수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하, 신차 출시 등을 토대로 전기차 업황의 반등 신호가 나타나면 2차 전지주의 상승세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생각이죠. 일반적인.
자, 외국인은 2차 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를 712억 순매수했고요. 에코프로의 양극재 자회사인 에코프로 BM도 한 400억 샀습니다. 다른 2차 전지 관련주 포스코 홀딩스도 1127억이나 순매수했고, 양극재 자회사인 포스코 퓨처엠도 450억 순매수했네요.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2차 전지 업체들의 주가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하면 얼마 올랐다. 그리고 포스코도 퓨처엠도 얼마 올랐다. 예. 그 뒤에 또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2차 전지주 매수에 나선 것은 테슬라의 주가 랠리에 힘입어 업황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테슬라는 얼마 올랐다. 11거래일 연속 오르고 거의 바닥 대비해 가지고 그죠? 많이 올랐죠. 6월 말 주가 대비해서도 6월 말에 197.88달러였는데 33%나 급등을 했습니다. 6월 말 대비해 가지고 7월 지금 3분의 1 됐는데 그죠? 한 11일 만에 엄청 올랐었고요. 자, 테슬라 주가 강세가 2분기 테슬라 자동차 인도량이 46만 6,140대를 기록해서 시장 기대치를 웃돈 영향도 있고요. 여기도 기대치, 그죠? 44만 5천 대 웃돌았고, 이를 고려해서 미국의 대표 투자은행의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종전에 175달러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주가 265니까 여기서 248로 올렸네요. 이렇게 저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자료를 굉장히 신뢰를 하고 많이 보는데, 이 목표 주가 산정이잖아요. 그 목표 주가는 대부분이 후행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 사람이라서 떨어지면요, 목표 주가를 후행적으로 이제 떨어뜨리고, 왜냐하면 그걸 안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400불 목표 해놨는데 170 가 있으면 되게 민망한 게 되고,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의 괴리를 가지고 애널리스트 리포트 평가도 하거든요. 평가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내리고, 주가가 올리면 또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175를 제시했다가 주가 다 올라왔는데 248로 조정하고, 원래 그런 겁니다. 네. 자, 중국의 관용차 목록에 테슬라의 전기차가 연이어 등재된 것도 호재로 작용을 했죠. 그동안 테슬라 전기차는 중국 공무원이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달 중국 장쑤성에 이어서 상하이시에 정부가 테슬라 전기차 사용을 허용하면서 시장 확장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 아침마다 우리 왕 차장 자료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왕 차장의 중국 관련된 내용을 보면 미국 빅테크 주식을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2분기까지는 리튬 가격 하락과 출하량 부진으로 기대치에 하회하는 실적이 제시될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우선 금리 인하 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금리 인하 시 할부금융 이자 부담 비용이 낮아지며 자동차 구매가 늘어날 수 있으며, 2차 전지 업체들이 조달 비용이 완화돼 투자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자동차는 오토론과 리스 등으로 금리 변동이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인데다가 2차 전지 업체는 신규 투자가 활발한 업종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2차 전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네, 정확한 말씀이죠. 네, 정확한 얘기입니다. 하반기에 근데 중국은 2차 전기차 많이 팔렸잖아요. 그러잖아요. 중국의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2.3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2.7인가 2.3인가? 그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페드의 금리 때문에 여러 지금 왜곡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정책 금리가 그죠? 3.5, 4.3.5, 예. 미국이 지금 5.5, 뭐 이러고 있고 차이 많이 납니다. 네. 자, 그래서 중국은 이미 금리가 충분히 이런 자동차 구매에 아주 부담을 줄 수준이 아니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중국은 정부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전기차가 이번에 이제 침투율이 50% 넘었더라고요. 월간 단위로 판매 동량만 보면. 자, 하반기에 접어들며 경쟁력 있는 신차들이 출시되고 있는 점도 하반기 2차 전지 업체의 주가 상승을 자극할 요인으로 손꼽히고요. 노우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하반기를 기점으로 북미 전기차 시장 지배력이 높아질 현대기아차의 기세, 스텔란티스와 포드의 신차 출시 계획 등은 수요 정체기를 극복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어차피 중국 전기차 시장에 우리나라 뭐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 살아나야 되는데 유럽이나 미국이 살아나는 조짐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뭐 신차 출시 때문에 뭐 좋아지고 이 영향보다는 항상 대중들이 기대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뭔가 잘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뭔가 호재가 나오거나 악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데 지금은 이번에 테슬라가 ESS 시장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ESS가 어떤 연결고리인가? 전력난, 데이터 센터 때문에 AI의 지금 혁명이 2029년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AI의 서버, AI 가속기, 엔비디아부터 이렇게 계속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식으로 계속 이 AI 모멘텀의 수혜를 보는 기업들을 막 찾아가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전력난 때문에 함부로 이 서버를 마음대로 막 짓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는데 이 전력난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거기서 지금 하나의 솔루션으로 나온 게 바로 이 ESS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ESS 모멘텀으로 이번에 2차 전지가 전기차를 비롯해서 ESS 모멘텀은 이제 새롭게 시작한 것 같고요. 거기다가 나중에 뭐 27년, 8년, 9년 이때는 뭐 로봇인데 지금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강아지 로봇도 그렇고 뭐 옵티머스도 그렇고 이 배터리를 어떻게 장착을 해야 전기선을 꽂아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로봇팔 공장에서 쓰는 거는 다 전기선을 꽂아서 쓰긴 한데 그래서 이 배터리의 성능이 계속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나중에는 이제 로봇에까지 다 장착이 되면서 새로운 수요들이 계속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수요는 앞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 ESS 쪽에서 이번에 빵 나오고 이번에 테슬라 실적에서 아마 이 ESS가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키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도 아침 모닝 브리프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또 많이 빠져있는 우리 국내 투자가들이 전자도 많이 사고 그러면서 미국 극장도 많이 가시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장에서는 네이버 많이 사셨죠. 네이버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인데요. 네카오 호실적 전망에 동반 강세 이러네요. 제목이 언제 이렇게 올랐지? 네카오 개미들 계좌 열어보고 깜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뭐 오우 이렇게 많이 올랐나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10일 오전 9시 반 전일 대비 또 4,900원 오른 18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고, 네이버는 장 초반에 한때 3%까지 상단을 높이기도 했고, 네이버는 최근 일주일 주가가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15만 원대였던 주가 수준이 현재 18만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네이버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다가 약간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네. 시장 빠지는 것에 비해서는 플러스를 내고 있네요. 자, 카카오는 이 시각 현재 1200원 오른 43,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카카오도 이달 들어서 이 거래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장으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도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하고요. 증권가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올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웃돌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답니다. 네이버의 올 2분기 매출의 컨센서스는 2조 6,500억의 영업이익 4,300억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은 전년 대비 10%, 영업이익은 16.68%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대로라면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에 따른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에도 불구하고 역대 2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특히 광고와 커머스 사업 부문에서 양호한 실적을 낸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광고와 커머스 이 두 개 다 뭐 안 될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많이들 우려하고 계신데, 그죠? 자, 카카오는 매출의 컨센서스 2조 643억이고 영업이익은 1,41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1.07 그리고 24.91%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매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2조 682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비용을 절감한 역량의 전년 1,135억 개선됐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김하정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에 대해서 최근에 소브린 AI 시장을 주도하는 프랑스의 AI 스타트업 미스트랄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기존과 달라진 유연한 AI 전략에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 전략이 효율적인 비용 집행으로 이어진다면 실적 컨센서스 상향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에 대해서 본업 성장과 AI 서비스의 가능성이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주가의 키가 될 것이라면서 글로벌 빅테크와의 기술 격차, AI 서비스의 수익화에 대한 의무는 외부 AI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 출시, AI 트래픽 확보 후 비즈니스 모델 적용으로 점차 해소될 것이라 전망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뭐 테슬라, 삼성전자, 뭐 이거저거 많이 빠졌던 거 다 올라왔는데 이제는 네이버만 올라오면 그죠? 네, 그동안에 마음고생 많으셨던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아주 해피해질 건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네, 본전되면 파시면 안 됩니다. 네, 네이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그림을 그리셔야 되고요. 오늘은 2차 전지도 다루고 네이버도 카카오도 다뤘기 때문에 아마 또 어떤 분들이 또 와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뭐라 하실 것 같은데 21년도 저 고점에 네이버 카카오 사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김 작가에 나가가지고 그 한 70만 보셨을 건데 예, 카카오 올라가기 전에 조카한테 사라고 했었었죠. 그러다가 2달 반 만에 한 석 달 만에 17만 원 가서 김 작가를 비롯해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도 자 카카오 사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때 뭐 이제는 전자 시대가 아니고 뭐 네카오 시대 앞으로 네카오만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난무했을 때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왜 5월 달에 주식을 다 팔았겠습니까? 이제 대형주에서 먹을 게 없다 해서 다 팔았고 8월 달에도 뭐 김 작가뿐만 아니라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런 데서도 네, 쉬는 것도 투자라고 그죠? 웬만한 주식은 다 팔고 쉬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정 주식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네, KTNG 정도. 네, 왜냐하면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이거는 비싼 영역이었기 때문에. 근데 작년 23년부터 네이버에 물려보 계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작년부터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네, 저희 조카 보고도 이 자전지 들고 있는 거 팔고 네이버나 사라고. 근데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공통점이 이 부자들은 전자나 이런 주식 산다 했잖아요. 그리고 부자들은 전자를 들고 가는 이유가 어차피 예금보다 그죠? 예금보다 배당도 받으면서 주가 올라오면 예금 금리에 한 10배 이상 벌잖아요. 이번에도 10배 이상 벌었잖아요. 예금 금리 한 2, 3% 가정했을 때. 예,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데 왜 삼성전자로 이번에 돈을 못 버신 분들은 왜 못 벌었을까 생각해 보면 다 단기적으로 내가 빨리 많이 벌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다 보면.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 제가 부자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그냥 계속 사놓으면 돼요.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주식은 지금 시가총액 28조 17만 원 이게 적정 주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 투자할 때랑 똑같은 마인드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워낙 이제 네이버를 많이 사신 분들, 삼성전자 사듯이 사신 부자들 분들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으로 하시면 되고, 그럴 때 근데 네이버 회사가 영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가가 빠졌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수많은 얘기들은 다 주가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주식을 그런 부자 마인드로 예금보다는 훨씬 예금 금리의 30배, 10배, 30배를 벌 수 있는 종목인지에 대한 아주 간단한 판단법이 있다 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네이버에 취직한다라고 상상을 해보시라고. 우리 아들이 삼성전자에다가 삼성전자 팔아서 뭘 사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다니는 아들 보고 전화해서 야 삼성전자 나와서 그 회사 가라. 네, 그렇게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게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을 보게 돼 있거든요. 네, 주가는 항상 투자를 할 때 그 뒤에 있는 주가 뒤에 있는 기업을 보라고 피터 린치 얘기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는 수십조 걸렸다. 미군함 고칠래. 이 조선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 조선의 교체 사이클도 이제 돌아있고 거기다가 미군함 내가 고칠래. 요거 예전에 한번 다뤘던 기사인데 수십조가 걸렸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어제 중앙재테크 박람회에서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홀로 잘 나가는 미국 경제 하반기에도 상승 여력이 있다. 요거 보시고 이 핵심은 뭡니다. 저는 파생을 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걸 많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너무 막 AI 한다고 막 저희가 반도체 좋아하는 거는 유동훈 상무님하고 다 서로 똑같지만 저는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번에 못 사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 사라. 그게 이제 제 얘기고 유동훈 상무님은 그거 못 맞춘다. 그냥 사라. 그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조은경 교수님의 돈의 세계 넷플릭스 요거 읽어보고 싶은 기사인데 넷플릭스 규칙 없음의 실체 해서 지금 OTT 2천만 명 돌파했고요. 넷플릭스 점유율이 39%로 1위라고 하는데 넷플릭스와 관련된 세 가지 쟁점 세금 축소, 규제 사각지대 활용, 망중립성 이슈 등등 해서 좋은 이쪽에 대한 상식과 관련된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말도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